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요 금융경제지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주가에 관련된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금리하고 환율 관련해서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었긴 하는데 그래도 잘 정리하셨을 거라 믿고요. 주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담겨져 있을까를 보시는데요. 자, 주가 그랬습니다. 주가, 주식과 주식시장, 주가지수와 경기변동,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글로벌 주요 주가지수, 주요 국가의 주가지수, 거래량과 거래금액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목들을 쭉 빠르게 읽어봤는데요. 주가가 뭐예요? 주가가 뭐예요? 주식은 또 뭐죠? 이런 개념들을 좀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이다 그럼 많이 들어봤죠. 주식에 대해서 뭐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없을 건데, 근데 주식이 뭔지 좀 고민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꽤 있을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에서 이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분을 쉐어해 주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권리증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주식회사가 떠올라야 되고요.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투자금 같은 것들을 이제 모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회사의 의사결정권, 그리고 회사의 의사결정권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있잖아요. 어떤 뭐 이윤을 남겼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건 금전적인 이익까지 포함해서 그런 권한들을 쉐어하는 거예요. 쉐어해. 근데 뭐에 대한 대가냐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주는 거죠. 그 회사가 발행한 종이 쪼가리 주식을 사주면 그러면은 거꾸로 회사에는 자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금, 자본. 요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요거는 갚아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갚아주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전개하는 거예요. 대신에 두 가지를 보장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나눠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윤을 창출했을 때 그에 따라서 배당을 실현해 주는 거. 요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용되는 권리 증서, 이제 증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식이요,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됩니다. 얘도 주식이 거래가 되는데, 그 주식 거래가 되는 시장을 주식시장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형성된 가격을 주가라고 하는 거죠. 주가. 그래갖고요, 이 주식시장에서 각 그 개별 종목별, 즉 이제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들이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 종목별로의 가격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만, 요게 또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거래소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주식이나 막 올라가서 거래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주식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만 해도 주식회사를 제 손으로 2번 만들어 봤어요. 다 상태는 안 좋습니다. 아무튼 2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주식을, 이제 이런 데들도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주식 발행.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본 투자를 받아내는 건데, 뭐 혼자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도 요즘에 허용이 되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는 100% 지분을 혼자 갖는 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또 투자를 유치해야 될 때에는 그 지분을 헐어서 이제 권리를 이양해주고 그만큼 지분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혼자 차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0% 지분 중에 일부를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때 거래되는 게 주식인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모든 주식회사가 다 주식을 토대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런데 영세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거기에 주식을 샀다가는 다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주식회사도 많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몇몇 기업들을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서 당신의 정도 되면 지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확장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한 것 같으니까 당신네는 국가가 만든 이 거래 시장, 거래소 시장이랍니다. 거래소를 만드니까 거래소 시장에 당신네 주식을 올려놓고 누구든지 와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유가증권 시장, 이른바 코스피 시장이 가장 우량하다라고 보는 기업들이 거기에 포진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이나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 대체로 이제 제2의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상장한다 그래요. 상장. 영어로 리스팅이라 합니다. 상장한다 하는데 요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국가가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요건을 정해놓고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상장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상장이 되면 주식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당 기업들은요, 믿고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야, 저 기업에 대해 더 자세히는 알아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여기에 상장까지 됐다는 것은 기본빵이 있다는 거를 그걸 국가도 인정해 준 셈이야. 라고 믿는 거죠. 한국거래소라고 하는 KRX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걸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상장시켜줬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믿어도 될 만한 기업이야 라고 하는 게 1차 관문을 통과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주식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죠? 그 회사에 원래 이해관계가 없었던 다양한 일반 국민들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국민이 아니어도 돼요.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형성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주가 지수 같은 걸로 되는 거죠. 종합 주가 지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종합 주가 지수. 예, 그런 거를 또 환산을 합니다. 뭐 우리 코스피 시장 같으면은 유가증권 시장은 1980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즉 시가총액은 또 개별 기업의 주가 곱하기 발행 주수, 이렇게 하면 그게 시가총액이거든요. 여기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들을 다 합산해가지고 그걸 갖다 1980년을 100포인트로 보고 100이라고 보고 그로부터 몇 배가 올라갔냐 이거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1000포인트다 라고 하면 10배 커졌구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10배가 커졌네. 10,000포인트는 100배가 커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4,000포인트 40배가 커졌네. 2,000포인트 20배가 커졌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 주가가 근데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대비 너무 주가가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는데, 기업의 상품 경쟁력 이런 건 꽤 있지만 오너 리스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평가를 잘 못 받고 그러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 거 얘기할 때 종합 주가 지수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개별 종목의 주가 지수도 있고 종합 주가 지수도 있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얼마가 되는지도 보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가 지수의 변동은 사실은 경기 변동하고 또 이제 맞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개별 종목은 불경기 때 잘 나가는 것도 있어요. 불경기 때 잘 나가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글로벌 주요 주가 지수, 주요 국가의 주가 지수 이런 것들을 쭉 열거형으로 쭉 볼 겁니다.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열거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거래량, 거래 금액 어떻게 우리가 환산할까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드렸으니까 한번 글로 읽으면서 확실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이게 주식입니다. 근데 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주식을 발행하는 건 아니고, 이 기업도 이제 형식은 주식회사가 돼야 되고요. 이 주식회사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법인이죠, 법인. 법인이라는 얘기는 법인격을 획득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인간이 아니고요. 인간 비슷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끔 할 건데 그게 법적으로 그걸 허용해줬다. 이런 얘기로 법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존엄하다 그런 얘기 하죠. 인간에게는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있고, 달리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인간을 법 용어로는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자연인들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연인.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단체 같은 거를 결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체가 독자적으로 금전거래도 하고 계약도 체결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법적으로요, 인간처럼 취급해 줄게 라고 해가지고요, 법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인. 이거는요, 법원 있죠? 법원에 가서 허가를 득해야 돼요.
법인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득해서 이게 인정이 되면 그때는 일반 자연인들 사람들처럼 계약도 체결하고 권리도 행사하고 의무도 부여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만 자연인은 종합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법인은 이 법인이 정한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허용되는 거예요. 그걸 법인이라 합니다. 앞으로 뒤에 공부하다 보면 법인이란 개념들이 자꾸 나올 건데 그럴 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법인으로 설립이 된 기업이 필요한 자본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 건데 주식시장도 우리 채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데 이게 발행시장이 하나가 있고요. 발행시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발행된 주식은 다시 유통시장을 통해 가지고 요게 이제 뱅글뱅글 순환하는 것이 자꾸 도는 거죠. 네. 주식을 샀다가 나 이거 그만 이거 팔아버릴래 하는 사람도 있고 나 그 주식 사고 싶었는데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매칭이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발행할 때 요때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요거는 요 발행시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발행시장하고 여기에서 돈을 땡겨간 거고요. 그 다음은요,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을 주주로 하거든요. 그 주주가 내가 보유한 지분의 이만큼을 팔 거예요 라고 시장에다 내놓고 누군가가 나 새롭게 거기에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시장에서 이제 사고 팔고 되고 여기에서 막 이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당장 이 기업의 자본의 규모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예,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덩달아 오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다시 이제 증자를 할 때가 있어요. 증자. 그러니까 자본을 늘린다. 이게 증자입니다. 특히 이거를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유상증자는 다시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유통시장에서 형성된 이 높은 가격 있죠? 요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 삼아 가지고 주식을 유상증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자본을 획득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자기네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아싸 가오리를 외치는 거죠. 당연히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은 이렇게 해서 이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가는 것이고 개인은 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주식 투자. 그러면은 뭐가 따라올 수 있다 그랬어요? 금전적으로 보면 배당금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일단은 배당금. 그래서 배당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거, 배당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게 주식의 유통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용하는 거죠. 요거를. 예? 그래가지고 이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거예요. 시세 차익. 그거를 좀 많이 노리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업이 이윤을 많이 창출하면 그거의 일정 부분을 떼서 이거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 소득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시세 차익,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그 갭을 그만큼 자기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걸 같이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업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한다 그랬고 개인은 여유 자금의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타이밍에서 있잖아요. 주식과 채권과 예금을 한번 비교해보자 그랬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뭘 해드렸냐면은 자, 가계 구성원들은 소득을 걷어서 이걸 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그런데 또 일부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걸 저축을 한다. 그래서 현재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은 그걸 미래로 미루는 행위가 저축이다 그랬고 저축을 좁은 의미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예금 같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저축을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투자에 해당되는 투자 상품들도 일종의 저축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와 관련해서 또 보면 이 안에서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주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채권과 주식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예금은 우리가 뭐 은행 등 이제 수신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 중에 수신이 뭐냐면 예금을 유치하는 거예요. 거기를 수신한다 그래요. 예금을 받아주는 데를 수신한다 그럽니다. 수신. 그래서 그 수신 업무를 해주는 금융기관들에다가 돈을 넣는 건데 예금은요 안전성이 매우 높아요. 안전성.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비교할 때 이 안전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또 하나가 환금성이라 그래서 다른 말로는 유동성인데 내가 넣어놓은 것이 내가 원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 여지가 얼마나 높으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봐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말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게요 예금 같은 경우에 그중에서 이제 먼저 안전성 볼게요. 안전성은요 매우 높아요. 이거는요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은행 같은 데다 돈을 맡기잖아요. 은행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기타 등등도 있는데 그건 뒤에 가면 자세히 나와요. 일단은 은행을 대표 선수로 보고요. 은행에다 우리가 예금을 맡기면 은행은요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돼요. 예금 받은 것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왜냐? 은행이 갑자기 어느 날 경영이 악화되면서 망하면 어떻게 돼요? 예금 받은 것도 못 돌려줄 수도 있거든요. 실제 이럴 수도 있는 거냐? 있어요. 97년도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때 종합금융사들이 앞다투어서 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막 영업을 띄워가지고요. 더 은행보다 높은 금리 줄 테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해가지고 예금을 받아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 외환위기 터지기 직전 상황인데요. 우리 경제가 하나씩 뚝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종합금융사들이 샤다를 내리고 예금 맡겨놓은 걸 안 돌려줬어요. 못 돌려준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예금 맡긴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시위하고 농성하고 하지만 이미 샷다 내려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다는데. 그러면 돈을 맡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억울하죠. 한 푼, 두 푼 진짜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모은 건데 그거 다 날리게 생겼잖아요. 이자 좀 더 준다고 꼬실 때는 언제고 말이야. 응?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좀 이제 도입이 되어 있던 제도긴 한데 요거를요 확실하게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것을 이제 명실상부하게 아주 철저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금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각 그 예금을 운용하는 예금과 비슷하거나 예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이제 일종의 보험료 비슷한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자하게 합니다. 출자하게 해서 거기다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러고서 어떤 특정 금융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금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요 금융기관에서 받아야 될 돈에 5천만 원까지는 여기 보험 들어오는 거 있으니까 여기 기금에서 이거 저 5천만 원까지는 메꿔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보험공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금보험공사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예금자 보호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제도가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5천만 원까지를 이제 한도로 해가지고 보호를 해줬었는데 2025년에 이거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로 결정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이제 2025 교재에 정오가 나올 때 그때에 1억으로 올라간 기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해요. 그래서 그건 지켜보시죠. 좀 기다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월 달에 요거를 실시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는요. 네, 거기에 웬만하면 반영이 될 겁니다. 어쨌건 이런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예금 맡겨놨다 치면 그거 은행이 망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내가 그 액수까지는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심됩니까? 그리고 내가 예금을 많이 맡길 거면요. 이 은행에다가 얼마, 이 은행에다 얼마, 이 은행에 얼마 분산해서 넣어놓으면 되지 뭘. 예, 그러면은 원금도 완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다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주식은요. 여기는요. 원금 보존이 안 됩니다. 원금 보존이라는 게 없어요. 이 회사가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의 발행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면서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분만큼만. 지분만큼은 나도 그냥 뭐야 이거. 그러고 손 털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원금 보존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안전성이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요. 여러분들 스스로일 수도 있고 주식 투자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 주식으로 돈 좀 많이 벌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이 보셨습니까? 간혹 있어요. 있지만은 이게 10년, 20년 지나면서도 나 주식으로 짭짤하게 계속 돈 벌고 있어 라는 사람이 어때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중심으로 보면은 주식으로 전반적으로 돈을 번 사람도 실패한 또 그 사례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실패한 사례들도 그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잖아요. 원금 보존 같은 거가 주식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예, 그래서 안전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채권은 중간이라 그래요. 채권은 중간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채권도 만약에 발행 주체가 망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망하더라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자녀 재산이 있으면 채권부터 갚아줘야 돼요. 그러고도 남는 게 있으면 주주들이 모여서 자기 지분율만큼 그걸 또 나눠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로는 채권이 더 우선이고요. 그리고 채권은요. 이거는 원금에다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주식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약속하고 이 증서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도 보존되고 이자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 발행 주체가 망하지 않는 한. 근데 제가 자꾸 회사로 말씀드리냐면 이 채권의 발행 주체는 여럿이거든요. 자 보세요.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아무나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채권은요. 이거는요. 정부도 발행해요. 정부도 발행하고 지자체도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발행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거 회사에서, 개인 기업에서도 발행합니다. 기업인데 여기 회사에서도 발행해요. 회사에서 발행하는데 그 회사는 우량한 주식회사 정도 됩니다. 대체로 자격이. 어쨌거나 이제 요런 데들이 다 같이 발행하는 건데 정부나 지자체 기업이 아니고 잘못 썼다. 공공기관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요렇게 말은 제가 공공기관이라 해놓고 공공기업이라고 썼네요. 그 다음 거 여기 이제 기업을 자꾸 머릿속에 두고 그렇게 썼나 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런 데들은 망할 확률이 진짜 낮아요. 망해요? 국가 망해? 글쎄, 조선왕조 500년 가서 망하긴 했는데 글쎄, 정복국가 시대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망할 확률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낮아졌어요. 뭐 언젠가 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망한다라는 전제가 잘 안 깔려. 근데 금융기관도 웬만하면 망하지 않을 구조를 다 만들어 놨어요. 네, 그렇게 되지만 일부 또 망할 수는 있어. 망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기도 민간기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보다 특히 더 망할 확률이 높은 게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 그랬냐면 회사채라고 불렀어요. 회사채 줄여서 사채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제 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금이자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은 웬만하면 이거 있잖아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이 기업의 범주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갑자기 툭 망한다. 이거가 확률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나머지 기관들은 망할 확률보다 안 망할 확률이 훨씬 높은 데들이고, 그러다 보니 채권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대체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고는 달라요. 주식은 이 발행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면 주가는 막 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이 6만 원대만 해도 이거 너무 저평가 아니야? 더 올라가겠지? 당연히 8만 전자, 10만 전자 되겠지? 라고 해가지고 6만 전자 때 샀는데 이게 막 5만 전자로 떨어지고 4만 전자가 되느니 마느니 막 이러고 있으니까 미칠 지경이지. 근데 거기서
내 원금 누가 보존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안전성이 매우 낮다. 그런데 삼성전자가요,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좋은 사유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갑자기 진짜 8만 전자, 10만 전자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수익성은 장난 아니죠. 4만 전자 때 산 사람이 10만 전자가 되면 2.5배 버는 거예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걸 단기에 수익을 거둘 수도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이 수익성은 매우 높은 겁니다. 요거 짝꿍인데요. 항상 안전성과 수익성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이걸 유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금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금은 어떠냐? 예금은요, 안전성은 매우 높아요. 근데 이자 많이 줍니까? 대신에 이자 많이 안 줘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금리가 좀 낮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둘이 짝꿍이고요. 그러니까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좀 낮은 편이다. 근데 채권은요, 이 주식과 예금의 중간이에요. 아까 그랬죠. 채권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원금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확률이 많이 높진 않아요. 근데 은행에다 맡긴 건요, 이거를 원금을 손해볼 이유가 1도 없어요.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채권이 중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수익성도 왜 중간이냐면 예금보다는 여기가 금리가 좀 더 높아요. 책정되는 금리가. 대체로 채권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채권은요, 여기도 주식처럼 유통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을 유통시장에서 잘만 하면 더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이까지 생각하면 채권은 예금보다는 낮죠. 이 수익성이. 그래서 얘가 중간중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수익의 방법까지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시세차익과 배당금, 채권은 시세차익과 이자예요. 그 예금은 이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주식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발행시장을 보게 되면 기업 공개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공개가 IPO라고 하는데, IPO, 기업 공개. 이 기업 공개는, IPO 기업 공개는요, 기업이, 우리 주식을 대중들한테 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기업 공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죠? 오퍼링. 퍼블릭 오퍼링. 공개가요, 퍼블릭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퍼블릭하게 오퍼링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식 좀 사주세요라고 대중들한테 푸는 거예요. 이걸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근데 IPO를요, 아무나 막 할 수 있게 또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이, 제가 만든 주식회사들, 이런 데들도 투자를 좀 받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그런 거는 대중들한테 열려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투자 받으려면 막 쫓아다니면서 저 이런 회사를 차렸습니다. 우리 회사의 비전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좀 투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끌어내야 되는 거고, IPO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뭘 의미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공개적으로 다수 대중이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기업 주식을 오픈해서 자, 사세요! 그러고 이제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IP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IPO를 한번 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IPO가 상장하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IPO 다음 단계가 상장을 좀 전제하는 거고요. 상장이 되고 나면 그때는 또 이제 자본을 늘릴 때는 유상 증자를 하는 거예요. 증자. 자본을 증가시킨다. 증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유상 증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행시장에서 계속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려고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유통시장으로 가는 거죠. 유통시장으로 넘어가면 발행된 주식을요, 자유롭게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유통시장에서 잘 거래가 되려면 아까 그랬잖아요. 국가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상장 요건이 엄격해요. 그래서 기업 공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상장의 사실상 전 단계 내지는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본다면 아무나 기업 공개한다고 막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장을 전제한 기업 공개는 당연히 통제 대상이고, 아무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단계로 지금 막 못 넘어가고 있는 그 유니콘 기업들이 있어요. 매출은 많이 크게 늘었는데 이게 수익이 잘 안 나. 그러면 또 그걸 보수적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니네들은 상장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런데? 라는 평가를 받는 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많이 쓰시죠?
많이 쓰시고 중고시장이 거래되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해요. 새 물건 살 때도 좀 망설임이 좀 덜해지기도 했어.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당근시장에서 좀 팔아볼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으면 좋겠지만 새 것까지 살 정도 투자할 마음이 없을 때는 또 당근마켓 가서 그죠? 남들이 쓰던 거 좀 사다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친근해졌고요. 당근마켓 없는 거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당근마켓 뭘로 돈 법니까 도대체? 뭘로 돈 벌어요? 그게 광고 올리잖아요. 근데 광고 올려서 매출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 이 서버 비용하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 수익 모델이 변변치 못해. 그래서 이 부분이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상장까지 못 가고 마켓컬리 같은 데에도 매출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너무 그죠? 너무 이게 돈도 많이 끌어당겼고 수익 모델이 아직도 수익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소명이 안 되고 뭐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그런 정도의 기업들도 와 이게 정말 어렵구나.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 정도 키웠는데 엄청나게 키우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키웠는데도 그런 과정이 발행시장에서 이제 생각이 된다면 그 다음에 거기에 상장이 되고 났을 때는 그게 이제 이 퍼블릭 오퍼링 기업 공개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아무나 막 사고 파는 거고 국가하고 공인된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유통시장에서 활발하게 이제 사고 팔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내 유통시장 이거를 이제 어디서요? KRX 한국거래소 같은 데가 관장하는 거예요. 장내 유통시장 그러면 한국거래소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게 장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가증권시장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코스피 시장이라고도 불러요.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있고 코넥스 시장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진짜 우량한 기업들이고 코스닥 시장은 기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벤처 이런 데들이 들어가고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중소기업 전용 시장으로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까지 못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주식 같아. 그러면은 장외 유통시장 같은 데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KOTC 시장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장외 유통시장이 또 있습니다. 이건 장외니까 한국거래소가 관장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보시면 돼요. 유통시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유통시장에 이게 크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통시장 안에 크게 두 개. 두 덩어리가 있고 장내 유통시장에 또 세 가지.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됐고 주식회사의 자금 확보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식회사는 방금 전에 보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한다 그랬어요. 이게 기본인데 보니까 채권도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랬죠? 예, 자격 요건이 되면 보통은 상장한 회사들한테 채권 발행의 기회를 주는데요. 채권의 발행을 통해서 지분을 손대지 않고도 돈을 꾸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이자 드릴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식인데 그걸 다른 금융기관을 특별히 거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 발행. 그 다음에요. 그냥 금융기관 가서 돈 빌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차입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남긴 이윤에서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배당해 주지 말고 이거를 이윤의 또 상당 부분은 다시 재투자한다 이런 거예요. 이윤의 재투자를 사내 유보 이윤이라고 그래요. 재투자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 유보해 놓은 거죠.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사내 유보 이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걸 금융을 나눴을 때요. 외부 금융과 내부 금융 한 짝꿍,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한 짝꿍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 이제 자금 확보 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이 중에서 바깥에 있는 돈을 우리 회사 쪽으로 땡겨오면 외부 금융이에요. 바깥으로부터 돈을 땡겨왔기 때문에 이게 외부 금융이 됩니다. 그때 뭐가 있냐면 주식의 발행, 채권의 발행, 차입금. 이건 바깥에 있는 돈을 땡겨오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고 지분을 나눠주면서 땡겨오고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 주겠다 그러고 땡겨오고 그 다음에 차입금으로 금융회사한테 이자 줄 테니까 돈 빌려주세요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네 안에서 남긴 이윤을 또 헐어서 재투자한다면 그건 안에서 해결했잖아요. 내부금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내 유보 이윤은 내부금융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직접금융은요. 굳이 금융회사를 꼭 거쳐야지만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거래를 틀 수 있는 형태의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는 금융이다 라고 해서 주식 발행, 물론 대부분 증권사 통해서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증권사가 없이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는 거, 주식 발행도 그렇고 채권 발행도 그렇고요. 사내 유보위원도 자기네들이 주주총회 같은 걸 거쳐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은 재투자합시다. 이런 거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차입금은 간접금융인데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간접금융은 중간에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끼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자금의 공급자가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이 자금이 얼로 이제 흘러갈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은행에다가 이자 받으려고 돈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요, 그렇게 모은 예금을 가지고 자, 돈 빌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와봐요 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일로 오죠? 그러면은 기업을 평가해. 그러니까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거 평가하고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봐서 이걸 은행에 판단으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이 기업이 근데 못 갚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의 손실이에요.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금융회사가 정말 그 중요한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합니다.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수행해. 그래서 자금을 땡겨가고 있는 주식회사는 그냥 은행 믿고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이제 금융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금융회사가 중간에서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차입금 같은 게. 그래서 이걸 간접금융이라고 불러요. 간접금융. 다시 한번요. 왜 간접이라고요? 이거 이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은행이나 이런 금융회사 믿고 그냥 거기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라서 간접금융이에요. 자기네가 다이렉트라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개념이. 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주가지수와 경기변동입니다.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성과 파악을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주식가격이 올랐나 떨어졌나 이거 판단할 수 있는 인덱스가 필요한 거예요.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주가지수예요. 주가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주가지수가 돼요. 주가지수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게 주식 회사들이 잘 되고 있구나, 경제 상황이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야 이거 경제가 힘든가 본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가지수라고 하는 것은요, 주가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특정 시점의 경제 상황을 대표하는 지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게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가지수의 동향을 보는 거죠. 주가지수가 어때? 올라가? 그래? 그럼 지금 사는 게 맞나? 앞으로 계속 올라갈까? 이런 걸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가지수의 변동은 경제 상황 판단의 바로미터가 된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죠? 주가지수 변동이 경제가 좋을 땐 주가지수가 대체로 올라가요. 물론 제가 그랬죠. 불경기 때 더 잘 나가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기업이 많겠습니까? 호경기 때 잘 나가는 기업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호경기 때 잘 나가는 기업이 더 많죠. 호경기 때 잘 나가는 기업 중심으로 봐야죠, 우리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체로 경제 상황이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주가지수가 떨어진다 그럴 때는 야 경제 상황이 많이 힘든가 본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지수의 변동이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바로미터가 된다. 이런 겁니다. 물론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둘은 같이 연동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주가지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 시가총액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1980년도 기준으로 코스피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에다 놓고 거기다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은 즉 기준 시점 시가총액 분의 비교 시점 시가총액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게 주가지수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됐죠? 주가지수의 활용인데요. 주식시장 상황은 물론 한 나라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의 주식시장의 상황도 있지만은 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위험에 좀 노출되는데,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주식시장 자체 전체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매우 중요해요. 심리 상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으면 주가도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좀 풍성해 있으면 회사 실적이 그닥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이런 심리적 요인까지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오를까 떨어질까에 대한 판단도 하잖아요. 그래서 장래의 어떤 전망치도 주가에는 담겨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오히려 반등해서 올랐다는 겁니다. 왜? 실적이 물론 흑자긴 한데 기대치보다 너무 못 미쳐.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가?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지금 실적 안 좋을 거는 예측됐었고 이미 예측됐던 건 전에 반영됐고 그래서 주가가 이미 다 떨어져 있는데 실적 발표까지 이제 다 끝냈다는 얘기는 맞을 매 다 맞았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반등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그런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식을 또 더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딥시크라고 중국에서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저가형 모델로, 그것도 오픈소스로 막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바짝 긴장하겠죠? 미국이 이제 AI 기술에서는 이제 막 거의 뭐 따라올 자가 누구냐 하는 식으로 막 독주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랬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요, 챗 GPT 같은데 이런 데들은 이미 중국이 발표한 것보다 더 상위 버전의 모델을 개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 그 다음에 딥시크가 활용한 기술을 걔네들도 모방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 거대 기업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AI에 활용되는 이제 우리 GPU 있죠? GPU 업체 엔비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엔비디아가 AI 시대에 각광을 받으면서 엄청 주가가 올라갔는데, 야, 이거 보니까 중국에서 발표한 거를 봤더니, 야, 이거 뭐 GPU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던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주가가. 그건 뭐냐? 긴 텀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그렇게, 그죠? AI 시장에 더 뛰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조금씩 팔아도 여러 개한테 팔면은 엔비디아가 나쁠 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야, 엔비디아가 AI 기업한테 엄청난 양의 물량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GPU 같은 걸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언어 모델이 나왔다면 그러면은 엔비디아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직관적인 어떤 판단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팔아 제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심리적인 것까지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투자자들이 자기네 딴에 해내는 그 미래 전망, 이런 것들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가 지수는요, 이 경제 예측에 또 활용될 수 있는 약간 좀 경제 상황에 선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식 투자 성과의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 주식 투자 성과의 평가 기준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투자 기간 동안 주식 시장과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10% 수익을 내가 올렸어. 그런데요, 종합 주가 지수가 20%가 올랐어. 그럼 이 투자는 성공한 투자예요, 실패한 투자예요? 다소 실패한 투자라고 해야 되죠. 완전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20% 오를 때 내가 적당히 잘 쫓아만 갔어도 20% 수익이 나한테도 났어야 돼요. 근데 나의 수익은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잘 못했나 본데?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투자 결과를 거뒀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주가지수하고 대비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주가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여기 보니까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개선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활발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제에 대한 신뢰가 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통화 공급의 확장, 그러니까 뭐 이자율을 낮추고 돈이 많이 풀리면 그러면은요, 소비와 투자 같은 게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기업 매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기업 매출이 증가하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또 이제 주가지수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 또 여기에 돈이 많이 흘러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주식을 더 많이 사주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도 개선되겠죠. 이럴 때 주가지수가 상승하고요. 거꾸로 주가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불경기 상황이라는 거.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걸 들고 나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가지수에 코스피 시장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대표적인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시가총액 방식을 쓴다. 제가 80년도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80년도 1월 4일 기준 시점으로 이날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해요. 그러고 이제 개별 종목 주가의 상장 주식수를 가중한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을 상호 대조해서 몇 배가 올랐나 이런 식으로 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은 두 번째 시장이라 그랬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종합 지수가 있는데 그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방식으로 하는데 1996년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요. 다만 이거는 100포인트 기준이 아니라 1000포인트 기준이에요. 1000포인트 기준.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지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대표 지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유가증권 시장, 아까 1군 시장 있잖아요. 제일 우량한 시장에서 시장의 대표성, 업종 대표성, 유동성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되는 200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200개를 뽑아낸 겁니다. 이걸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합니다. 그 지수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뽑아볼 수 있어요.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 할 수도 있고 거기 일부를 뽑아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시장과 저 시장을 크로스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최대 주주 지분, 자기 주식, 정부 지분 등을 제외한 유동 주식만의 시가총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방식이 시가총액으로 다 모으는 게 아니고 그 시가총액에서 일부를 뺀다는 거예요. 최대 주주의 지분을 빼. 최대 주주의 지분은 팔을 가능성이 없어요. 회사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 지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나올 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빼고 보자. 최대 주주 지분을 빼고 자기네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보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자기 주식도 빼고 정부가 또 얹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의 유동 주식만을 계산하는 게 코스피 200 지수의 방식이고요. 주가 지수 선물, 주가 지수 옵션 거래, 인덱스 펀드, 상장 지수 펀드 등에도 활용하는 지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거래, 옵션 거래라고 하는 이 파생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주가 지수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때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거를 기준으로 많이 삼는다는 얘기고, 인덱스 펀드는 뭐냐면요. 인덱스 펀드 그 ETF가 인덱스 펀드의 또 한 종류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지수 같은 거 어떤 이런 인덱스 있잖아. 인덱스 지수 인덱스 이거를 추종하게끔 하는 그러한 또 다른 펀드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인덱스에 추종하는 펀드,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제 그럴 때 이런 지수들이 활용이 되고, 상장지수 펀드도 상장된 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지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ETF도. 그런데 상장된 회사들을 이렇게도 모으고 저렇게도 모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추종할 때도 그중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코스피 200 지수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90년 1월 3일 기준 시점으로 해서 작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KRX 100 지수 그랬습니다. KRX가 한국거래소를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KRX가 한국거래소. 근데 왜 이 말이 여기서 왜 튀어나왔는가를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유가증권 시장도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코스닥 시장도 한국거래소가 운영하잖아요. 여기에 우량 종목을 100개를 고루 편입해서 또 다른 지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90개, 코스닥 시장 10개. 이렇게 100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거고요. 얘도 이제 코스피 200 지수처럼 최대 주주 지분, 자기 주식, 정부 지분 등을 제외하고 유동 주식만의 시가총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나 인덱스 펀드가 아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도 있다고 그랬지만 KRX 1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펀드들은 다양하게 또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코스닥 150 지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고 2015년 7월에 개발됐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대표성, 유동성,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50개 종목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물 거래할 거나 ETF 같은 거 구성할 때 기초지수로 활용되기도 한다. 코스닥 150 지수.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주가지수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나라 거는 그렇게 받고, 외국 거는요, MSCI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거나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 주제가. 저희 기출문제 소개 안 하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그러나 바두긴 하자. 뭐 이런 건데, MSCI 지수다라고 하면 전 세계 투자기관의 해외 투자 시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수가 되는데, 어디서 하냐면 모건 스탠리라는 이 금융회사가 있죠. 모건 스탠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선간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 마라가 이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MSCI EAFE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 아태 극동 지역을 모아서 하는 지수고, 그 다음에 선진국 전체를 모으면 월드가 되고요.
신흥시장은 EM이라 그래서 이렇게 또 만들어냅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세부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수를 해외 투자의 벤치마크로 삼는 뮤추얼 펀드, ETF 등의 자산 규모가 3조 달러가 넘는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ETF 같은 게 이제 주가 지수에 추종하는 펀드를 만드는 거죠. 네, 만드는데 그거 어떤 지수에 추종할 거냐 해서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고요. 뮤추얼 펀드는 이제 펀드를 사람들한테 약간 이렇게 소액으로 모으고 그걸 적금식으로 비슷하게 붙게도 해서 펀드를 구성하면 뮤추얼 펀드라 그래요. 대중적인 펀드죠. 근데 이런 것들도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MSCI에 편입되는 것 자체가 투자 가치가 높은 우량 기업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MSCI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면 야 이거는 우량한 기업이지 라고 생각해서 그 MSCI 지수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펀드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신흥시장의 경우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매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 지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SCI 지수를 만들 때 이렇게 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만 할 거냐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할 거냐 하는데,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편입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런 거 있어요. 공매도 같은 거를 우리나라가 허용을 잘 안 하려 하거든요. 근데 공매도 같은 거를 차단하면 국제 기준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런 지수에 편입하는 것을 좀 배제하고 막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봐두시고요. FTSE 지수 같은 게 있습니다. FTSE 지수. 자,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런던 증권 거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FTSE 그룹이 발표하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지수가 있고 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국의 100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 FTSE 100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국이 옛날부터 금융의 중심지였죠. 왜냐하면 영국이 대영제국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지만 영국이 여전히 그래도 방구 좀 낍니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 그러면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유명합니다. 네, 런던, 도쿄, 뉴욕 이런 데를 아주 대표적인 지역으로 봐요. 네, 그렇게도 합니다. 아직도 영국도 살아있네요. 자, 이러고 주요 국가의 주가지수 했을 때 미국의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미국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증권거래소가 더 큰 데 같지만 뉴욕 증권거래소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 미국 증권거래소 이런 데가 있고, 외국 기업들도 막 상장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쿠팡 같은 경우도 미국에다 상장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나스닥 시장이 있는데요. 이건 세 번째 주식시장입니다. 순서 보면. 근데 여기가 산업기술주를 주로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1971년부터 주로 정보통신, 산업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매매하는 게 나스닥 시장이 있어요. 나스닥 시장.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아멕스, 미국 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나스닥 이런 데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고, 여기에서 미국의 주가 지수를 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30개 대형 제조업 기업들의 주식들로 구성해 놓는 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지수고요. 나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증권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5천여 개 주식을 가중평균해서 구한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있고요. S&P 500 지수도 있죠. S&P 500 지수. 요거는 뭐냐면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다. 이건 앞에서 국제 신용평가 회사로 할 때에도 S&P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돼서 S&P 500 지수가 또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사 S&P가 작성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 상황의 지표로 널리 활용됩니다. 이걸 추종하는 또 ETF 같은 상품도 아주 많습니다. 주식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쏙쏙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 주식이 많긴 한데 나스닥과 아멕스 시장의 주식도 포함해서 증권시장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게 S&P 500 지수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는 일본 니케이, 홍콩 항생지수, 그 다음에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대만의 자이쥐엔 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가지수 얘기할 때 강세장과 약세장을 얘기합니다. 강세장은요,
불마켓 이렇게 돼 있죠. 실업률이 낮고 물가가 안정되어 경제 상황이 좋을 때 그랬습니다. 실업률이 낮으면 물가는 대체로 높아요. 그래 실업률이 낮다는 건 호경기인데 그때는 대신에 물가는 막 자극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실업률도 낮고 물가도 안정되고 최고의 상황이에요. 그럴 때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호황을 보이면 강세장, 불마켓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황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세장은 베어마켓인데 왜 베어마켓이라냐. 이거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건데 황소는 싸울 때 풀을 위로 치받으니까 이게 위로 상승한다 이런 걸 의미하고 곰은 손으로 이렇게 아래로 후려치니까 아래를 향한다 이런 거예요. 재밌죠?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에 위트가 좀 있어. 우리랑 좀 다른 개그 코드예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마켓, 베어마켓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래량과 거래 금액입니다. 사람들이 기업의 실적이나 거래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면 당연히 주식을 사겠다고 몰려드는 사람이 많아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근데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고 경제상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죠. 그리고 주식을 살려는 사람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도 줄고 주가도 떨어지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데 주식 투자는요. 개별 기업을 하는 건 좀 위험해요. 원래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개별 기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저렇게 맥을 못 칠지 누가 알았어요. 이거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전망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도 어떤 이슈에 따라서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게 개별 종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지수 같은 거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찾는 경우도 많아요. S&P 500 상위 500개 기업 다 넣어가지고 계속 통계 내는 거잖아요. 그 지수를 추종하면 S&P 500이 망할 리는 없잖아요. 미국의 상위 500개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된 500개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추종하면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개별 종목 투자할 때만큼의 대박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박을 꿈꾸다 보면은 무리한 투자를 해요. 그 대신에 위험 확률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잘 감안해 봐야 됩니다. 그런 거에 눈을 뜨라고 이 단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변동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주식 투자할 때 거래량의 요 흐름을 좀 보는 게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보는 거죠.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르겠구나. 이걸 좀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나 여기저기서 다 그렇게 해요.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일부 언론이 장난치는 거 있죠. 야, 고액에 뭐 이게 손바뀜이 됐다. 그거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건데 그런 거가 중심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거래가 없을 때는 대체로는 이렇게 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체크해 볼 만하죠. 어쨌건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그런 경향이 있고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매수 세력이 크게 늘어나서 거래량의 증가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참 그 얘기 보태서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수에 투자를 하기로 맘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매달 얼마너치씩 쪼개서 주가를 사라. 이런 게 있습니다. 정액을 분할해서 시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액수를 딱 정해놓고 그 액수만큼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올랐을 때는 좀 덜 사고 주식 수가 좀 줄어들겠죠. 사는 개수가. 정액으로 투자한다고 볼 때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주식 투자할 거야.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사는 주식의 수가 줄어들겠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사게 되는 주식 수가 많아지죠. 근데 이렇게 투자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 게 우리 교재에도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남들이 막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럴 때 조급한 마음에 그때 뛰어들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 팔아버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이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남들이 하는 거랑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주가가 떨어져서 야, 큰일 났어. 주식 다 떨어져서 다 망하게 생겨서 그럴 때 주식을 사러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것도 불안해? 그러면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액을 쪼개서 이때도 사고 저때도 사고 계속 사는 거야. 그러면은 유리할 때도 사고 약간 불리할 때도 사고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체크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주식, 기업이 필요한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의 하나인데
주식시장은 이 주식이 거래되는 장소고요. 발행시장은 주식이 발행되는 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은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식 유통시장을 보면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우리나라 장내 유통시장 3개, 장외 유통시장 하나를 봤고 미국의 3개 요거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지수로 가보면요. 예, 주가지수. 자, 주가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분의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이럴 때 상승, 이럴 때는 하락 이런 거 정리해 봤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종류, 주가지수의 종류인데 이거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우리나라의 주가지수의 종류들, 우리 봤던 것들, 글로벌,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대만까지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시고 이제 금융 지표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한 3가지를 봤으니까 이어서 금융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